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좀 바꿨습니다. 타이틀을요. 예, 남북철도 대륙을 품다. 예전부터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요. 저기 우리 박흥수 기관사님 같이 해가서 얼마 전 저 동해선의 그 제진역에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끊어진 강릉역도 보고요. 또 제진역 가서 이제 북도 바라보면서 좀 감회도 남달랐고요. 드디어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에 또 이 철도가 선두에 서서 가게 되어서 사실은 저 굉장히 저도 철도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도 노동자 나이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종사자로서, 철도인으로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전문가 분이세요. 근데 전문가 분들이신데 제가 뭐 감히 여기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좀 맞나 싶지만요. 하여튼 저희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요. 또 같이 이런 앞으로의 철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 뭐 철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철의 실크로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실크로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세기 실크로드를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미 1세기 때 우리 한반도와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육로로도 연결되어 있었고 해로로도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카스피해가 보이는데요. 러시아로 가기 전에,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 전에 카스피해하고 흑해 밑을 이렇게 관통해서 우리 한반도로부터 중원으로 해서 서역으로 이렇게 실크로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비단, 또 저기 도자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종이도 넘어갔죠. 그래서 종이도 서역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중세 서역의 중세 유럽이 문화가 또 꽃피우는 그런 결정적 계기도 되었었고요. 또 밑에 인도를 보면 여기서 또 불교가 이렇게 중국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상 이 실크로드가 이런 교역, 무역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외교, 종교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교류가 있었다. 이미 1세기 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1세기 때 이 한무제가 중원을 제압하면서 이 실크로드를 개척을 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 이제 우리가 카자흐스탄 밑에 우즈벡이 있고, 우즈벡 밑에 이제 그 타지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즈스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파미르 고원이라는 아주 높은 고원이 있습니다. 가끔 EBS 보면은 그 고원이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고원들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이 교역로가 차단된 것도 있고요. 또 넘어가면 또 광활한 사막도 있고요. 또 당시에 또 아라비안 나이트와 40인의 도적 얘기하듯이 이 도적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기 이전에는 이 교육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한무제가 이 중원을 제압하면서 이제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라는 키워드는 실제로 이제 19세기 돼서 리히토펜이라는 독일의 지리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중국이라는 책, 차이나라는 책에 처음으로 실크로드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실크로드가 보시다시피 카스피해 흑해 남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육로가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철의 실크로드는 그 위로 북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20세기 실크로드입니다. 보면은 왼쪽에 카스피해 보이는데 과거에 한반도로부터 실크로드는 다 남방 쪽으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상을 해서 이 카스피해 위쪽인 북방으로 해서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산업혁명,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또 진급기관차가 나오면서 바로 이런 과학의 힘에 의해서 이 실크로드가 상당히 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로부터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쿠츠크 가운데 보입니다. 바로 위로 해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사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이 철도를 건설을 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하자마자 6개월 후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알렉산드리아 3세가 다 기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인 니콜라이 2세가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개의 공구로 쪼개가서 동시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해서 6개월 만에 착공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2년 6개월 만에 이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철도의 길이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입니다. 거의 10,000km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 둘레가 대략 한 4만 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이 광활한 대지에 이 철도를 건설을 한 것이고요. 러시아 제국만이 그때 당시에 꿈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이제 시작을 완공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걸려서 완공을 하고 그 니콜라이 2세는 6개월 후에 폐위가 됩니다. 그게 이제 1916년이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레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TSR이 그 마지막 황제의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TSR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실제로 러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동진하면서 이 광활한 시베리아의 이 벌판 땅을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19세기 말부터 이 TSR이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에 의해서 건설이 되어 있고 또 이 러시아가 지금도 이게 분열하지 않고 러시아 제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결. 보통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면 방금 말씀하신 저 두만강 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개의 국제 열차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직접 올라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두만강역을 건너가서 이와 같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이 되고요. 두만강과 압록강 양쪽으로 예전 중국의 만철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만철이요. 만철과 연결돼 가지고 밑에서 심양, 장춘, 하얼빈을 통해서 여기 그 러시아 국경의 만주어리 역을 통해서 TMR이라고 만주 횡단철도가 연결됩니다. 사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주하고 요 그 나진 쪽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제 핫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화물이 이동했습니다. 양쪽으로 약 500만 톤씩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구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사실상 이쪽 노선, 동쪽 노선, 두만강 노선으로서는 거의 물자가 없었죠. 교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90년대 북한이 사실 원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들어오지만 구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러시아 쪽으로는 원조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되고요. 또 많은 그 러시아가 지원해줬던 기간 인프라, 뭐 정유공장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또 철도라든가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가 상당히 북한으로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었죠. 그리고 이 밑에 북경을 통해서는요, 바로 이 몽골의 울란바토를 통해서 몽골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 횡단철도가 되고요. 마지막에 상해 근방에 있는 연운항에서부터 이 중국 내륙에 있는 우르무치라고 하죠. 신장 위구르지요. 그쪽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TCR, 이 중국 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횡단철도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또 자산이 있습니다.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요, 횡단만 하는 게 아니라 종단으로 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의 북극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여기 사하공화국인 야쿠티아까지 철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야쿠티아로부터는 또 큰 레나강이라는 대다수가 적도로 흐르는데요. 이쪽에 있는 강 중에서 일부가 북극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레나강이 있는데 그 레나강으로는 또 다시 배를 타고 또 복합물류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횡단뿐만 아니라 종단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소상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전 세계에 있는 교육 물류 흐름도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픽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1차 생산지에서 2차 생산지, 그리고 또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물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물류가 잘 많이 흐르는 곳이 세 군데가 보입니다. 여기서요. 맨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요. 정중앙에 EU,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북미 나프타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3대 교역권, 전 세계 3대 교역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또 다른 국제기구인 UN 산하에 UN 에스캅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데요. 이 기구가 사실은 이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다양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국제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시아 횡단 철도를 여기서도 이 기획을 했던 그런 국제기구인데요. 이 국제기구에서 3대 교역권에 대해서 물동량을 미래의 물동량을 한번 예측해봤어요. 오른쪽에 북미 나프타, 가운데 아시아, 맨 왼쪽에 유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이 2005년에 이미 북미 쪽으로는 약 한 7% 내외가 되고요. 매년 증가하는 물동량들이요. 왼쪽에 유럽은 9%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보면은 10% 이상의 아주 높은 고도 성장을 이룰 거라고 여기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동량이 10년 후가 되면 약 2배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어떤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아시아존의 물동량이 발생할 텐데, 특히 그 물동량들이 아시아끼리 그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중요하지만 육상 운송로가 매우 중요하고, 또 대량 운송을 위해서는 철도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철도 투자가 전망이 밝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 결론을 여기서 내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10년 후에는 이런 고부가가치 물동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근 자료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화물 철도와 여객 철도,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 수요를 2015년에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그런 그 통계 자료를 저희들이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요 가로축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축이 패신저, 다시 말하면은 여객축이고요. 요 세로축이 화물축입니다. 화물축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객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화물은 동서간에 이 철도로 굉장히 많이 나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러시아를 보면은 또 화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중국이 또 화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 2, 3등이 미국, 러시아, 중국 화물이고요. 그럼 여객축으로 볼까요? 이쪽 여객축으로 보면은 여객이 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도는 저희랑 그다지 관련이 없고요. 중국을 보면은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근에 중국이 근 10년 동안에 2만 킬로의 고속철을 중국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 철도가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2만 킬로의 고속철이 또 잘렸죠. 그러면서 중국의 여객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여객 수요가 많은 1, 2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러시아도 웬만큼 여객 수요가 꽤 많은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밀집된 국가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유럽이 철도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객 수가 한 이 정도 수준에 있고요. 또 일본은 보면은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일본이 길기 때문에 철도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화물 철도는 잘 이용을 안 해요.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화물 철도에 대한 운송비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주로 여객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희 남북한, 특히 한국 한반도는
남북한의 이 철도가 단절돼 있어서 사실은 물자라든가 철도를 이용한 물자라든가 뭐 여객 운송이 제로 아닙니까? 제로요. 제로기 때문에 여기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더군다나 우리 남한만의 운송량이라든가 또 여객 운송량, 화물 운송량 따지면은 아마 거의 뭐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거의 원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남북 간에 단절돼 있어서 그렇지 한반도가 연결이 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보통 우리가 동북아 영내 국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이고요. 근데 그 회담 당사자국들이 다 철도 운송 수요가 세계에서 1, 2, 3등 하는 국가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여기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가 한 이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이 통계로 봐도 이 엄청난 많은 물동량 사이에 저희가 놓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남북 간 단절대에서 해양 경제권만 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으로만 무역을 하고 있고요. 대륙 경제권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품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사실 북으로 대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들 국가하고 커넥티비티 연결이 되는 거죠. 뭘로? 철도라는 아주 중요한 운송 네트워크로요. 21세기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래의 경쟁력은 어떤 그 제품 대 제품의 경쟁력.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또 그 자동차를 만들고 가장 고부가치 화물 아니겠습니까? 제품이고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그러한 제품 대 제품 경쟁력, 산업 대 산업 경쟁력, 국가 대 국가 경쟁력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뛰어넘느냐? 바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어느 국가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갖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트워크의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바로 이와 같은 교통 운송 네트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PNG도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네트워크 경제권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프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남북 철도 자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이쯤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 한반도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10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TSR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9,288km인데요. 1999년 대비 2007년입니다. 물동량이 물론 절대치는 작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폭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9년 만에 물동량이 9배 늘어났습니다. 2배가 아니라 9배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 특히 동해에서부터 서까지의 이 지역에서 뭔가 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어떤 조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 한 차례 이와 같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렇게 견조하게 계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태평양권하고 유라시아 대륙권에 어떻게 보면은 가교, 랜드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게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통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뭐 남북 철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철도 보시면은 우리 남한은 이제야 좀 4,000km가 좀 넘었고요. 북한은 뭐 일제 시대 때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래서 한 5,200km, 우리보다 한 1,200km가 좀 길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철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한도 전철화 복선화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72, 63% 되어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또 KTX 개통되기 전인 2004년만 해도요. 한 30% 내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KTX가 개통이 되면서 지역까지도 우리 KTX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철화도 돼 있고 또 복선화도 돼 있어서 이렇게
전철화 복선화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하지만 북한은 거의 대부분 단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선화가 많이 돼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북한이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좀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또 전력이 굉장히 풍부했답니다. 수력도 좋았고 화력도 좋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을 내자로 얘기하면 주탄 종유라고 합니다. 주탄 종유라는 게 석탄은 주된 에너지원이고 이 기름, 석유는 종속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통망 시스템에서는 주철 정도라고 합니다. 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종속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남한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남한하고 완전 반대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북한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원의 유일한 것이 석유입니다.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야 이거 도로라든가 특히 철도도 디젤 철도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름 공급이 끊어지면 사실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은 자력갱생 경제 아닙니까? 자급자족. 여기도 철도가 있는 대포입니다. 철도 주차장인데 기관차.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북한이 전철화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기름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수력 같은 경우에 풍부했고요. 또 석탄에 의해서 그 석탄 발전이 풍부했기 때문에 전기는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철화합니다. 기름이 없더라도 이 북한의 경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력갱생 경제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과거에 전 세계에서 넘버원인 그 전철화 국가였죠. 그 정도로 지금도 이제 전철화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구소비에트 붕괴되면서 이와 같은 기간 인프라 또는 발전소 또는 정유 시스템 이런 데다가 보수 유지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실은 이제 그 전기 이 발전량도 줄어들면서 이런 교통망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북한의 어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또 단초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전 페이지로 할게요. 북한 보면은 그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송 분담률이 굉장합니다. 여객은 60%고 화물은 90%죠. 우리 남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송 분담률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최고 속도 300km까지 가는 고속철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철도의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미 2007년에 한 차례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속도는 한 40에서 50km 정도 이상 상회하는 그런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피드가 낮긴 합니다만요. 이 정도 스피드면 괜찮은 스피드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또 물자가 하기에는 뭐 상당히 괜찮은 스피드입니다, 사실은요. 다만 이제 동쪽으로 가면 아까 러시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평양과 가까운 노선은 좋고요, 지금도. 하지만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라든가 경원선 쪽으로는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20km 안쪽으로 속도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가 이게 평양역입니다. 조금 전에요. 예, 여기 평양역이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워딩 여기 뭐야 그 단어 하나 바꾸질 않았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골든 타임이고요.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 및 북한 비핵화와 함께 급변할 남북 경협의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 사실은 이 필요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 경협 특구의 활성화를 좌우하는 상호 필수 불가결한 주요 기반 시설이다.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망 하나로만은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통망에 이런 특구들이 잘 포진돼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 3대 경협 사업, 6.15 공동선의 3대 경협 사업이 개성공단 서쪽으로는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강산 관광 그리고 거기에 철도 도로가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특구들이 잘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필수 불가결한 주요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북한 SOC는 외국 자본의 최대 투자처다. 지금 뭐 미국에서 북한판 마샬 플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은 SOC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 사업은 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상당히 요즘 대세를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밑에 써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능동적 대북 SOC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점이 지금 바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요. 올해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가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로 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패러다임이 바뀔 거거든요. 기존의 사고 가지고서는 사실 어프로치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철도 다 가족이고요. 철도의 어떤 비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기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뭐 KTX 타고 가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뭐 저기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물론 저도 좀 지금 조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요. 비전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동북아 일일 생활권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철도가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 2만 킬로 고속철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북경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중국의 고속철은 단 1km도 없었습니다. 북경 올림픽 이제 치르면서요. 그때 이제 북경에 큰 우리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하나 만들었고 북경에서부터 이 천진까지 한 250km 고속철을 깔았거든요. 그게 최초의 고속철입니다. 2008년에요. 그러면서 북경 상해 1,300km 고속철을 깔았고요. 그리고 중국의 4종 4병을 다 고속철로 깔죠. 그러면서 2만 킬로의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비전이 바로 하나의 중국인데 그걸 달성한 게 고속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또한 이런 한반도 일생활권을 우리가 비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미 중국의 고속철이 깔려 있고 이런 그 고속철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그 동북 한반도를 같이 이렇게 일일생활권으로 여행할 수 있지 않느냐 미래에는요. 그렇게 한번 꿈꿔보고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커넥티비티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철도만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의 개성공단이 10개, 20개 북한에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그것을 철도 교통망으로 다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철도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테그레이션 시키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커뮤니티 공동체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 유럽이 사실은 통합이 될 때 그 첫 출발은 석탄 철강 공동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절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 공감을 한 거죠. 유럽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기가 컨트롤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철광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광석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석탄과 철강을 컨트롤해서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출발해서 이게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발을 했고요. 그것의 마지막 방점이 사실은 그 유럽의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사실은 그 지역이 다 통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EU로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남쪽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통일은 이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 이전에 남북 간의 철도, 특구 또 이것을 이어주면서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남북 간의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북한이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빈곤의 트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지금의 어떤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또 앞으로 좀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 한반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추진 과제는 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바로 북한의 제2, 제3, 제4의 그런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개성이 있었고요.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로 가면서 각 특구들이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교통망, 특히 철도망으로 연결해줘서 중국과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금강산이 있었고 원산, 함흥, 그리고 또 단천과 관련된 이런 그 자원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진, 나진, 이 백두산 이런 특구들과 마찬가지로 또 교통망이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프로세스에서 단기로 하고 또 중장기로 할 것을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지금 적성국 아닙니까, 그죠? 테러 뭡니까 그 전략 물자 반출입이 안 되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또 북한이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특히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뭐 그래야지 사실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AIIB와 또 이 북한이 또 그걸 가입해서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그 사이에 같이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우리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결국에는 네트워크 경제로 가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으로 이런 공단과 철도를 연결해서 환항의 경제 벨트를 만들고요. 또 동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구와 또 그 뭡니까 저기 철도를 연결해서 이와 같은 환동의 경제 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자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이 패시픽, 이 태평양을 보면은 환황해라는 작은 톱니바퀴와 환동해라는 작은 톱니바퀴, 이 작은 두 개의 톱니바퀴를 돌려서 이 북방 대륙이라는 또 거대한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그런 톱니바퀴와 남방의 어떤 톱니바퀴를 같이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좀 바라보면은 좀 그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이 접경 지역에서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우리 3대 경협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2004년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그 중에서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금강산하고 개성이 잘 조성이 됐습니다. 그걸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금강산을 가려면 크루즈 관광을 했습니다. 배 타고 관광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동해까지 가서요. 동해에서 크루즈를 타고 이 금강산 바로 앞에 장전항이 있습니다. 군사항인데요. 거기다 배를 정박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이 차가운 도시락 드시다가 사실 배탈도 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셔가지고 사실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다시 또 가기 어려운 그런 관광이었는데요. 2004년 그러면서 크루즈 관광이 한 4만 연간 4만 명까지 줍니다. 그래서 관광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2004년에 이쪽 그 제진 동해 쪽을 통해서 이 금강산까지 바로 버스로 가는 그런 관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관광이 굉장히 편해졌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갔습니다. 수학여행도 가고요. 그러면서 하나에 30만 명까지 관객이 늘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보고서를 보면은 이 서울에서 여기 내금강까지 철도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제 흔히 금강산선이라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때 그 자료를 보면은 90만 명까지 관광객이 늘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산은 이 금강산 관광을
200만 명까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30만 명 갔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이 금강산 관광이 문을 닫죠. 서쪽으로 가면은 개성공단도 2004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개성공단은 사실은 초기에는 이 창원 있지 않습니까? 창원만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천만 평. 예.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그 개성공단을 조성을 하는데요. 1단계로 먼저 100만 평을 조성하자고 해서 100만 평을 조성을 하거든요. 한전의 어떤 전기도 이제 끌어다가 쓰면서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개성공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남한의 한계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요.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뭐 신발 만들거나 옷 만들거나 봉제하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한계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임금이 오르니까 다시 또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한계 기업의 출로가 바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100만 평 조성할 때 그 한계 기업 125개 한계 기업들이 다 개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5만 명 이상이 되는 북한 근로자를 썼습니다. 개성이라는 도시가 전체 인구가 20만 명이거든요. 4인 가구로 따져도 한 가구당 한 명은 개성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개성공단이 사실 미래에 우리 그 한반도 경제 공동체 통일을 위한 하나의 실험장인 거죠. 굉장히 좋은 역할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이 고속철도 노선입니다. 그 10년도 안 돼서 다 2만 킬로를 다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 단동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옛날 지도예요. 점선으로 돼 있는데요. 이미 단동까지 고속철도 신의주 바로 앞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훈춘이 있습니다. 연길이 있고요. 여기까지 다 고속철도가 다 깔려 있습니다. 동북아도 다 고속철 깔려 있고요. 중국도 다 내륙까지 고속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경의축에 고속철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언론에도 일부 남았었는데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3시간, 심양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심양까지 3시간이면 갑니다. 평양도 1시간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심양에서 북경까지도 요게 3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북경까지 6시간이면 갑니다. 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새벽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서 평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북경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고요.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로. 사실 일일 생활권이 이게 멀지 않은 거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철도의 어떤 미래는 어떨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는 이런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화물 철도 운송망을 잘 협력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하고 이 몽골 극동하고는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도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동북아 철도망을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연결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어떤 그 동북아 일일 생활권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그 선봉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도를 우리 연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좀 약간 좀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요 중앙아시아 쪽에 요 빨간 철도는요. 폭이 이렇게 넓은 광계도입니다. 그리고 요 남북한하고 이 중국은 표준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좁은 협계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또 대다수가 또 표준계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중국, 유럽은 표준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같이 러시아, 구소비에트 국가들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철도를 타고 쭉 넘어가다가
러시아 쪽으로 또 중국을 통해서 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때 궤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철도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넓어지니까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옮겨 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옮겨 싣고 그 옮겨 타고 옮겨 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적 환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그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갈 때 요 두만강 역에서요 핫산 넘어갈 때 거기서 열차를 들어 올립니다. 여객 열차인데요. 들어 올려서 바퀴를 갈아 낍니다. 넓은 바퀴로. 그래서 바퀴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아직 동북아에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현재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궤도를 조금씩 넓혀주는 거예요. 국경에서 넓혀주면은 그 위에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유압 방식도 있고 유압이 아닌 또 기계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열차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괴간 가변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통해서 이런 동북아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멈추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 맺은 말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철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닫힌 영토, 폐쇄적인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우리 한반도 국토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철도의 미래 그리고 또 철도가 여기에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동북아 유로아시아 협력 시대라는 그런 개혁적인 의미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남북 간 경제 공동체 통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도약의 어떤 미래의 길이 바로 이런 철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발표 자료를 마치고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몽골 기차입니다. 디젤 기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화물 열차, 석탄 화물 열차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를 세봤어요. 몇 개나 되나 화차가 세봤더니 48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끝에 두 량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50량 한 편성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기본은 25량, 많아야 30량입니다. 근데 북한을 가면은 또 35량으로 늘어나고요. 중국을 가면 50량, 그리고 몽골도 50량, 그리고 러시아를 가면요. 러시아는 최대 140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 열차가 만약에 대륙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화물 열차에 딱 물리잖아요. 그래서 화물 열차가 달리다가 만약에 그 비상제동을 하는 거나 급제동을 하면은 우리 화물 열차는 다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화물 열차를 또 우리가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연결기도 튼튼하고요. 또 제동도 잘 되는 140량짜리 물려도 이 제동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열차도 우리가 또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연구원이 또 그러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미래의 어떤 이런 철도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뭐 제도라든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철도 가족들의 어떤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철도의 어떤 공공성 강화라든가 또 수익성을 이제 같이 추구해야 되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그런 어떤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북 간에 열리고 또 이 대륙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철도가 그런 이 많은 문제점들을 잘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통일 한국의 미래에 어떤 그런 선봉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철도 가족들과 함께 정말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 남북이 한 가족이 되고 또 대륙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까지도 저 정말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